스루풋 콘스트레인트 타임즈 2024년 5월 20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은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언론 매체에서 머리 기사 수준으로 다들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이란 대통령과 외무장관 등이 헬기 추락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국영 언론이 전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존 감브렐 AP 연합통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란의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과 이란 외무장관 등이 월요일 북서쪽의 안개가 자욱하고 산악지대에 헬기가 추락한 지 몇 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고 국영 언론이 보도했다는 겁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63세였습니다. 수염이 기른 걸 봐가지고는 저보다 꽤 늙은 것 같았는데 꽤 젊은 대통령이었네요. 라이시는 지난달 이스라엘에 전례 없는 무인기와 미사일 공격을 가했던 것도 소개를 하고 있고, 라이시 차에서 그 이란의 움직임들에 대해서 좀 설명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헬리콥터는 이란의 동아르제바이잔 주지사와 다른 관리들, 경호원들도 타고 있었는데 모두 다 같이 사망한 거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라이시는 재임 중 사망한 두 번째 이란 대통령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첫 번째는 1981년 모하마드 알리 라자이 대통령 혁명 후 혼란스러운 시기에 폭탄 공격으로 사망했다. 요거는 그 사고 주변 근처에 그 안개가 좀 껴있는 상태에서 경찰차 내지는 또 무슨 호송차 이런 것들이 그런 사진이 좀 게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그 정철한 기자 조선일보에서는 오늘 그 보도한 내용으로는 여기 그 밑에 보면은 이란 대통령이 아제르바이잔과 이란 국경에 위치한 아라스강의 댐 완공식에 참여해 가지고 돌아가는 그 테헤란 수도로 그 헬기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악천후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 일반적으로 서방 예의 주시 중이라는 그 보도 내용들도 있습니다. 뭐 거의 같은 내용들이 그 소개가 됐는데, 이란 정부가 처음에는 비상 착륙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사고로 바꿨다면서 헬기가 추락했고 탑승하는 인원들이 위험한 상황인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요게 사망이 확인되기 전에 기사였던 것 같고요. 그 전후로는 로이터 통신이 이란 대통령 탄 헬기 추락 탑승자 전원 사망 추정이라는 기사를 YTN의 김잔디 기자가 로이터 통신을 인용해서 보도를 한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지섭 기자, 정철한 특파원, 조선일보의 기자는 동일 날짜로 이란 부통령, 대통령 등 탑승자 모두 사망했다고 그 부통령이 공식 에, 그, 뭡니까? 그 성명을 냈습니다. 외신들 사고 현장에서 생존자 찾지 못했다. 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어디 갔다는 얘기야, 도대체? 이게 그 헬기가 수색하는 그 헬기인 것 같은데, 요 밑에 헬기의 잔해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 강경파의 적자라고 돼 있고 차기 최고 지도자로 손꼽히던 실세였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이란 대통령의 그 사고에 의한 사망 사건은 우리한테도 매우 이 신경 주시를 해야 될 그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사건인 것 같습니다. 추락 원인이 이제 매우 궁금한 건데, 뭐 악천후다, 뭐 이런 얘기로 하면은 그냥 덮어질지 모르지만, 날씨가 거론되는데 평소
헬기 정비 관리는 어떻게 된 거냐? 또 경호원들도 탑승했는데 생존자를 찾지 못했다. 그러면은 이제 시체는 찾았다는 얘기인지, 저 구체적인 게 좀 매우 궁금하긴 하네요. 이란이 그 북중러 이란 이렇게 네 나라를 합쳐가지고 지금 보통 서방 쪽에서는 악의 축, 예, 이렇게 얘기하고 요즘에 그 대립 관계가 북중러 이란에다가 한미일 이유 이렇게 우리는 붙여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란의 대통령이 그 사망했더라도 부통령이 이제 승계를 하고 그 즉슨 그 좀 뭐 얼마 후에 그 또 선거를 치러서 대통령을 또 뽑는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이란의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진 않고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서 결혼, 취업 늘면서 외국인 보험가입자 70만 명 시대 개막. 전민준 기자가 모니에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생명보험 4.6%, 장기 손해보험 2.8%, 자동차 보험 8.8%의 증가율을 보였다. 외국인들이 보험업계의 블루오션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쭉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건 다 좋은데 그 건강보험이나 뭐 이런 그 기초적인 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 그 예를 들어서 조선족 같은 경우 자기가 어디 취직을 하면은 그 직계 좀비속을 다 등록을 해가지고 보험으로 그 적은 돈을 내면서 우리나라의 그 보험 재정을 빨아먹는다 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여기 외국인 보호자 가입자 70만 명 시대에는 중국인이나 그 조선족들이 몇 프로나 되는지 이런 게 우리는 더 좀 매우 궁금합니다. 얘네들도 뭔가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긴 들어요. 어, 뭐 이제 뭐 코쟁이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일단 빼고 그렇게 생각이 일단 선입감이 있습니다. 자, 이 일요일 날 생방으로 하는 그 유명 유튜버 몇백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슈카월드인데 이미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은 내용을 그 항상 정리하고 쉽게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도 좀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좀 발췌도 하고 시간을 들여서 편집을 한 건데 제목은 제가 뽑았습니다. 세계 자유무역 시대가 붕괴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가장 큰 수혜를 본 자유무역 시대였는데 내수는 우리 규제하고 수출은 오픈한 전략이었죠. 미국, 중국 전기차 관세 100% 부과한다고 이제 바이든이 얘기가 나왔고, 관세 폭탄법이라고 명을 하고 있고, 전기차는 25%에서 100%로, 반도체는 25%에서, 요걸 뭐 제가 오타를 했네요. 50%로, 태양광 패널은 25%에서 50%, 요렇게 해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으로 대응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제 중국 쪽에서는 미국이 불공정하게 한다. 자유무역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고 있죠. 어느 말이 맞느냐? 자기가 옳으면 상대방이 옳지 않은 거죠. 트럼프는 바이든의 전기차 전환 정책은 멍청한 정책이더라고 비판했고, 왜 그러냐? 지금 뭐 전기차 가지고 운운하냐? 미국은 세계 그 최대 이제 석유 생산국이 됐는데, 우리는 전기차는 슬슬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석유도 많고 가스도 많이 있는데, 근데 민주당은 이제 환경을 내세우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요 표시된 주들이 러스트벨트의 대명사 디트로이트, 요쪽 어디일 거예요? 미시간 주니까. 2016년 트럼프가 저임금 백인 노동자들의 마음을 가져가며 승리한 것이고, 그 러스트벨트에서 지면 희망이 없다고 해서 이제 바이든도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자동차 노조의 그 데모에 가가지고 근로자들이 잘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표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기 표현했듯이 전기차 정책을 지속하자니 미국 근로자들의 표가 날아가고 전기차 정책을 포기하자니 그렇다면 공화당이란 다를 것이 무엇이냐 이런 쪽에서 바이든이 묘수를 찾아낸 게 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세 폭탄이다 이거죠. 어, 트럼프가 제안한 전 세계 대상 10% 기본 관세안은 인플레이션을 불러오지만 자기가 이번에 온리 중국 관세안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대요. 장벽을 쌓는 것은 누군가는 이기지만 전체에는 손해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얘기를 했다 그러고 어떻게 보면은 생산직 근로자들의 상징적 이익을 위해서 바이든은 미국 중산층에 엄청난 과세를 하는 거다. 관세를 크게 물면은 결국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자유무역을 막으면 당연히 전 세계 GDP는 내려간다라고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소위 리카드로의 비교 우위론을 기초로 해서 보도를 하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현한 IMF가 다음과 같이 얘기했답니다. 우리는 미국이 이때까지 해온 것처럼 자유무역을 지속했을 때 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본다. 최근과 같은 무역 갈등이 더 심해질 경우 전 세계 GDP 중 7%가 사라질 수 있다라고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체면상 겉으로만 하는 얘기로 저는 들려요. 요 상징적으로 성벽을 싼 미국이 보입니다. 유럽 중세 시대처럼 성벽을 둘러싸서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전 세계가 미국은 이렇게 혼자 살아도 충분히 이 안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들어오지 마. 이런 얘기로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성 안 사람들하고 성박 사람들하고 이제 이 구분 개념이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지 미국은 중국을 더욱 압박할 것이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이 돼 있고, 트럼프는 지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은 2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그리고 더불어 모든 수입 물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중국의 이 대변인은 중국산 제품에만 관세를 올리겠다는 미국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지도자들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이든하고 트럼프 모두를 향해서 이 정신병자 같은 놈들 이렇게 공격을 아주 직선적으로 한 거나 마찬가지죠. 중국이 미국의 자유무역을 외치는 21세기 현실. 반대가 돼도 영 이렇게 반대가 될 수 있냐. 원래 중국이 주계장막이었잖아요. 그거를 주계장막을 걷어낸 게 미국인데 자유무역하자고. 이제는 이거 안 되겠네. 예, 그 옛날 일본한테 했던 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 같아요. 좀 죽이는 거죠, 관세로. 근데 이 관세 이외에 더 죽이는 무기는 지금 금리로 죽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달러 패권 상에서는 이 중국 인민은행의 이 금융 통제를 하면은 중국이 매우 아쉬운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미중 아니 그러니까 중로 회담에 대해서 힘이 기울어진 중로 회담이라고 이제 여기서도 했지만은 이제 제목을 이렇게 제가 좀 해봤는데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이 푸틴이 아첨하는 표현들을 많이 했다고 그러고요. 그 중에서는 이제 그 중국으로는 파이프라인 시베리아 2 이것이 이제 중국으로 좀 하자 이런 게인데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제 중국이 또 이 서방의 눈치도 좀 보는 것 같고 미국의 눈치도 좀 보는 것 같으니까
완전히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면 옛날에 러시아하고 독일하고 연결하는 노스트림, 그거 노스트림 그거 누가 파괴했는지 모르지만 파괴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 석유관이라는 게 지하 매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면 돈이 수천 킬로미터를 가는데 억수 들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상으로 갈 거다 이거예요. 그 누가 맘만 먹으면 테러를 일으키면은 그 석유관 끊깁니다. 그러니까 큰 돈 들여서 해봐야 중간에 어디 중앙아시아를 거치든지 어디든 카자흐스탄도 거치게 되고 또 몽골도 거치게 되고 하는데, 누가 그 테러 분자가 한번 터트리면은 끝납니다. 그것도 수선하고 뭐 그러려면은 좀 문제가 많겠죠. 그러잖아도 이런 그 가스 파이프라인을 안 세우더라도 이미 20%의 낮은 가격에 중국에 가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게 아쉬우니까. 그리고 이제 그 크렘린 대변인은 우린 동등한 관계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리고 중국이 그런 게 시큰둥하고 있는 이유가 블라디보스톡의 완전 반환 속내를 드러내는 거 아니냐. 시진핑이나 정부 관계자들은 절대 그런 말을 안 하지만은 관변 언론을 통해서 은근슬쩍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옛날에 그 소련하고 뭐 2024년 5월 30일이 카란 조약에 의하면은 100주년이 되는 날인데 100주년이면은 중국에게 돌려주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연해주는 사실 우리 고대사로 보면은 발해 지역인데 그 땅 다 뺏기고 그 이 한반도에 쫓겨 와가지고 고려, 그 다음에 이제 이조, 거기에서 1100년을 살았으니까 이제 그 북쪽 땅은 뭐 옛날 우리가 거기 조상들이 살았다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고구려 유민들이 다 어디로 갔겠느냐 이것도 매우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어, 이 홍콩을 반환할 때도 그 계약을 할 때, 이 중국 사람들은 100년이라면 영원이라는 뜻으로 아니까 그냥 100년으로 그냥 하자고, 그때 이용장인가? 이용장이 계약할 때 그런 식으로 영국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100년조차 계약을 해서 홍콩이 이제 영국이었는데, 영국은 자기네들 나름대로 또 신사라고 그러니까 돌려줬는데, 러시아는 신사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불곰의 나라니까. 아예 아무리 그 시진핑 엉아가 그렇게 요즘 세다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푸틴은 아마 그런 입장인데, 개인적으로는 옛날에 그 적색공과 백색 러시아 군끼리 싸워가지고 동서가 갈라졌었는데, 러시아가 결국은 그 이 백색계 러시아인들이 이제 그 이 귀족 출신들이고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미래에는 러시아도 그 해체가 돼가지고 서쪽 러시아, 동쪽 러시아, 어차피 그 백색 러시아계인들이 글로 왔으니까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뭐 동양인 중국인들하고도 결혼하고 또 뭐 이렇게도 살고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해요. 그건 그렇고, 전 세계 배타적 경제 수요 큰 나라, 뭐 이 얘기를 또 끄집어 나온 뒤에 뭐 속내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이 슈카 월드가 자관 세계 최대의 그 이 배타적 수역을, 경제 수역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왜냐? 태평양에 섬들을 다 하고 알래스카 이것만 하더라도 이 제일 큰 나라다 이게요. 일본이 5위랍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2위랍니다. 거의 삐까빈쩍하게 비슷하다 그러고, 영국이 7위라 그러고, 중국은 13위라 그러고, 우리는 뭐 낄 수도 없는 거죠. 일본의 이 10분의 1분이 안 된답니다. 일본에. 일본이 지금 배타적 경제 영역이 이렇게 넓은 게, 어, 그 2차 대전에 미국한테 패했어도 일본 영유권으로 돼 있는 섬들이 또 이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오키나와부터 해가지고 타이안 근처까지 뭐 하나 열도가 쭉 그 섬들이 이 연결이 돼 있죠. 여긴 좀 동떨어져 있는 데지만은 일본이 이런 섬들이 있다는 거,
좀 뭐가 일본 영역이다 하는 거는 언뜻 그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해보니까 요즘 같아서는 대륙에 있기보다는 이런 해양 패권을 가지고 있는 게 좀 그렇습니다. 요즘에 7강구도 뭐 뺏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7강구가 여기쯤이죠. 그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우리하고 겹치는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누가 그렸는지 모르지만 이게 일본 애들이 그린 거니까 이 독도까지 포함을 이 새끼들이 한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그 자꾸 새끼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여기에다가 이 대한민국 직구금지 규제가 있는데 그 19일 날짜에 정부 KC 미인증 제품 직구금지 사실상 철회했다. 원래 본 뜻은 그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KC 인증을 받은 거를 그 수입을 해라 이렇게 했던 거지 위해성이 전혀 없는 제품들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를 얘기하면서 이제 먹거리 유통 구조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 먹거리에 대한 유통 구조가 복잡합니까? 그랬더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생산자들의 생산성이 낮아서 그렇다. 그 내수 시장이 작아 생산성이 높은 농축산 생산자가 없고 대단히 작은 크기의 영세농들이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냐. 스스로 유통구조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누가 쏟고 누가 포장하고 누가 나르냐. 그러니까 유통업자들의 그 이 대형 도매 유통업자, 그다음에 그 소형 유통업자, 식당에 뭐 납품하는 사람들은 개인 또 소형 납품업자들도 있고 다 유통하면서 마진을 남겨야 자기네들도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그 면적이 작기 때문에 또 그 뭐죠? 우리나라가 또 고속도로는 잘 돼 있어도 잘 돼 있어가지고 그 지방에 있는 농수산물이 올라오는 과정에 유통 마진들이 그렇게 생기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일본은 그 전국 유통이 안 되죠. 왜냐면 우리나라보다도 산세가 험하고 각 현별로 아마 농산물은 거의 자급자족하는 식으로 수산물 그 저기 화로회를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냉장차가 그 물냉장차인가요? 그게 생기면서 일본도 그거 우리 흉내내다가 우리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화로회 먹는다고. 그게 생기면서 좀 퍼지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은 그 지역에서 나오는 거 그 지역에서만 유통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싸게 좀 유통 마진이 거기에 없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좁다 보니까 뭐 그냥 저 전라도 남해에서 온 것도 하루 만에 올라오고 부산에서 있는 것도 그냥 반나절이면 그냥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 그 생산자들은 그냥 요즘에 그 이 시골에서 생산하시는 분 논리들이니까 뭐 이런 거는 충분히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옛날에도 이런 생각을 해봤죠. 저 우리가 도시에서 싸게 먹으려면은 도시농업 수경재배 아파트형 공장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이런 건물을 짓고 아파트형 건물을 져가지고 거기서 수경재배를 하면 결국은 대기업 자본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경재배도 그 도시의 미래 그 먹거리로 그런데 쌀 거냐? 그러면 또 그럴 것 같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 생산 단가가 어떨지 모르지만은 정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이런 뉴스거리를 이렇게 찾아내는 그 뭘 혼자 찾아내는 게 아니니까 그 또 조직적으로 또 개인 방송이라 그러지만 거의 뭐 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유튜버니까 여러 가지 그 편집 기능들이 더 훌륭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인용을 해서 좀 기록에 남기고 싶은 거죠. 흔들리는 튀르키예 몰수 그 인프레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뭐 인프라 8%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뭐 엄청 그 이 화폐 환율이 그냥 그 올라가 가지고 리라라고 그러나요? 그 가치가 팍 떨어지고 뭐 했는데 최근에 그 해결책으로 의료 관광이 됐는데
대머리 머리 이식 이거가 이제 히트를 쳐가지고 아주 그 소개가 잘 돼서 미국 가격의 3분의 1. 그 와서 관광도 하고 그 이 시술비만 3분의 1이 아니고 숙박비 3박하고 그다음에 각종 교통비용 다 포함해서 미국 가격의 3분의 1 가격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서양인들이 대머리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한 2, 3차례 해야 되니까 두세 번 오게 되니까 어, 트루키예의 관광 수입이 꽤 많다. 그리고 이제 70%는 유럽에서 들어오고 30%는 아랍 국가 부호들이 들어오는데 그 중간에 있잖아요. 그게 지리적으로 그런 데 있지만은 어, 그런 지리적으로는 좋지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만약에 중동하고도 나쁜 관계고 그다음에 유럽하고도 나쁜 관계면은 완전 중간에 납작하게 되는 게 또 그렇죠. 근데 힘이 있으면은 이제 옛날 오스만 투르크 제국처럼 크게 힘을 발휘할 때도 있었던 나라죠. 그래서 한국도 의료 관광은 계속해서 코로나 때 좀 팍 내려갔다가 다시 지금 2023년에 60만 명으로 다시 의료 처리로 해서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이 이렇게 나왔답니다. 우리나라는 피부과하고 성형외과가 유행이고 대부분 대만과 일본에서 들어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의대 정원은 늘려야겠구먼.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 그냥 딴 데 말고 그 쿠바 그 의료진의 수준이 높다는데 거기서는 뭐 그 의사들을 수출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수교까지 했는데 그 쿠바 의사들 좀 데려다가 쓰면 안 되겠느냐? 영어도 좀 하겠죠, 걔네들이. 그러면은 이제 영어는 국제 공통어니까 쿠바 의사들 들여서 정원한다고 그 의사 안 되고 그다음에 뭐 다 파업하고 그러면은 관도 그럼 외국인 의사들 하고도 쓰지 뭐 이제 이렇게라도 좀 강하게 나갈 땐 강하게 나가요. 코로나 대응 체제로 50억행의 혈세를 탕진. 한국, 중국에도 완패. 일본은 디지털 바보. 오기와라 히로코라는 분이 에, 데이리 신초사라는 데가 아, 아주 크리티컬하게 비판하는 기사들을 많이 내는 언론 같아요. 쭉 그 설명을 했는데 이 코로나 때부터 해가지고 실패한 최초의 디지털 서비스 제공 업체의 위대한 일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뭐 쭉 그 얘기를 했는데 올해 4월 이후 접종 기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지자체 창고에 가서 종이 증명서를 발급해야 된다. 요게 이제 그게 프로그램이 더 이상 돌리지 않게 됐다고 그러고 이 디지털청 최초의 큰일로 실른로 끝판왕의 결말이 되었다 이렇게 되고 여기서 개발한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한 코코아라고 그다음에 이제 뭐 허시스라는 게 이제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가다카나로 돼 있는데 이 커시스 지역이라고 이거를 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환자의 일명하고 정보 입력하는데 120에서 130개로 입력에만 한 명당 30분 정도 걸려가지고 이 나이 먹은 의사들이 이 아주 죽을 맛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지옥 같은 경험을 했다. 보건소에서도 펑크가 났다. 뭐 이런 소개를 하고 있고요. 50억이나 되는 혈세를 미천으로 해가지고 후생 노동성이 뭐 신속 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FFHS라는 거를 개발했는데 이게 이 원래 이런 거를 어 저기 개발하고 있었단 얘기인데 이걸 몰라가지고 얘네들이 서로 그 부처 간의 정보를 몰라서 다케시 후로 부대시는 몰랐다고 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50억이나 되는 혈세를 도부해 버렸다 이렇게 되는데 이 도부 또 무슨 뜻인지 저 영어를 갖다 쓴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 원인, 누구도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 정부에 의한 디지털화 현상입니다. 다만 홋카이도만이 이 FFHS에 주목해서 써가지고 조금 효과를 많이 봤다. 음, 그래서 이 클러스터가 일어난 지역에 의사를 파견하는 등 큰 성과를 얻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번엔 마이너 보험증 지역이다. 마이너 보험증 지역이라는 게 옛날엔 보험증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폐지되고 뭐 이 방대한 카드나 서류에 대응하지면 안 된다. 병원의 창구는 천여 개의 의료기관이 폐업을 결정했다. 이제는 보험증 말고 마이너라는 게 이제 뭐 카드 같은 건데 5년에 한 번은 지자체 창구에서 갱신해야 되는데 사지가 서지 않게 되었을 때 혹은 치매 걸렸을 때 이거 어떡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옛날 보험증은 그런 게 아닌데 뭐 이용자 증명서, 전자증명서 이런 거를 이제 증명을 해야 되니까 또 부처 직원에게도 이용되지 지금 않고 있는 실정이다. 어, 그래서 그 스웨덴 사람들하고 비교했는데 사람 피부에 마이크로칩까지 지금 쉽지 않느냐. 그러면은 칩만 딱 하면은 뭐 그냥 모든 신원 정보가 다 있으니까 되는데 어쨌든 일본과 스웨덴의 차이점에 대해서 또 길게 그 설명을 했고요. 일본 디지털 경쟁력 순위는 현재 32위다. 이렇게 자기네들을 한탄하네요. 일본은 그런 뉴스가 많아요. 잘못된 점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고 조심스러워하고 너무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항상 그런 자세가 좋은 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도 또 이렇게 이제 이 자기 자아 비판하는 그런 뉴스들은 일본은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재무부 간부 개탄하는 엔저 이상은 국력자의 증자 해가지고 히토츠 바시 대학 명예교수 노구치 유키오 이게 제대로 발음했나 모르겠네. 현대 비즈니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재무성 중견 간부가 고백하다. 비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엔저 달러 상승이다. 원인으로서 자주 지적되는 것이 미래 금리 차인데 화폐는 금리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흐른다. 요런 명제는 엔화가 팔리고 달러를 사면서 역사적인 엔화 약세 수준이 된 셈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과도한 엔화 약세가 계속되면 일본에서는 돈을 못 번다는 간병이나 서비스업 등의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지 않게 되고 인력 부족으로 물가나 서비스 가격이 올라 국민의 생활이 궁해진다. 두 차례 환율 개입을 거쳤지만은 미 당국의 사전양이 없이는 개입할 수 없는 게 일본의 사실 실정 아니냐, 속국이니까. 엔화 약세로 국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가장 걱정되는 것은 식량 가격 급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상징적인 그러면 엔화가 풍선에 띄어져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미 이제 한참 기울어져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본의 곡창지대인 홋카이도의 농업은 해배 비료에 의존하고 있는데 농수성을 통해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다. 더 이상 엔화 약세가 가속되면 일본 농업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다. 일본은 화학비료 공장이 없나요? 우리나라 그 화학비료 공장 남해화학이다 뭐다 해가지고 꽤 많이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농가의 그 비료는 아주 싸게 팔아가지고 그 장사를 하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너무 화학 비료 쓰면은 뭐 나중에 곤란하다 해가지고 또 무슨 여러 가지 그 농협을 통해 가지고 뭐 그런 거는 또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수입을 하는 모양이니까 이 비료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게 이제 농업에도 이제 그 타격이 온다 이런 얘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네요.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일본이 세계에서 볼 때 투자를 하고 싶어지는 나라로 변하는 수밖에 없다. 정답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내려다보면이라고 이제 하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미국식 표현으로 다이브 다운 근본 원인으로 내려가 보면은 역시 통하는 국력이다.
전체적으로 일본의 국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다. 여기서 버티지 않으면 일본이 붕괴될 것이라는 강한 위기감을 갖고 통화 방해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일본 기업이 해외에서 버는 것 자체는 옳은 선택이지만 문제는 해외에서 얻은 수익을 국내로 되돌려 투자하는 움직이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 앵화약세라도 거꾸로 해외 투자 자산에서 버는 돈이 많기 때문에 괜찮다 하는 사람이 있고 이쪽 기고한 사람은 투자 움직임이 안 보이지 않느냐. 그 국내에 그래야 뭐 돈이 돌고 그러는데 인구가 감소하는 일본보다 성장하는 다른 나라에 재투자하는 것을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으로 이것도 앵화 약세가 한 요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국내에 투자해야 되는데 그래서 후편 기사로 미국발의 서브스크에 일본이 부지런히 과금, 인바운드 수요에서도 따라잡지 못하는 이상 엔저가 바라는 일본 경제의 경고 이런 식으로 항상 일본 경제의 문제점을 크리티컬하게 비판하는 이런 교수의 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설명을 했지만 트르키예가 리라 대약세의 금리는 대폭 인상을 했다 그러고 의료 관광의 승부를 보고 있는데 투자를 하고 싶어지는 나라라면 결국 금리부터 인상해야 할 터인데 외국 자본이 들어올라 그러면은 일단은 뭐 공장 짓고 그런 것보다도 들어와 가지고 뭐 투자해서 이자가 나와야 그래도 투자를 할 거 아니냐. 인플레이션의 경험이 없는 30년의 세월이 이게 큰 장애인 것 같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는 반대로 한 30년 이상 인플레 속에서 익숙해져 가지고 뭐 올라도 버티고 하는 거는 임금도 더 오르니까 일본 그 월급 수준 국민소득 뭐 우리가 거의 뭐 따라 마셨잖아요. 일본은 정체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는 거꾸로 디프레이션에 익숙해지는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싼 걸 찾으려고 그러고 그런데 실제 물가 이 음식 물가는 오르고 뭐 냉면 가격이 뭐 12,000원이나 이렇게 되면은 그거 진짜 미쳤다고 12,000원에 그 주고 사 먹냐. 지금 라면 제가 그 라면을 좋아해서 라면을 사 먹으면은 두 봉지니까 10개 사오잖아요. 그럼 하나에 950원이에요. 950원에 이제 물론 이제 집에 있는 가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해 먹으면은 뭐 밖에서 사 먹으면은 4배라고 그러면 한 4,000원, 3,500원으로 파는 데는 없습니다만 현재 소주도 천 몇백 원인데 이제 4,000원 받죠. 5,000원 받는 데면은 이건 너무 많이 받는 거다. 아무리 뭐 그 저기 이 월세 나가고 뭐 하고 인건비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자관 우리나라는 이제 그 소비자들이 이 수입이 좀 저 같은 세대는 수입이 한계가 있으니까 자꾸 싼 거를 찾게 되는 거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장애는 극복해야 할 과제일 뿐이더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극복을 해야지. 그러니까 금리 올리면서 그러면은 이제 부채 가지고 있는 사람 난리 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만은 일본이 이걸 극복을 해 놔야 되겠죠. 어, 그 앵화 약세는 아무래도 미국이 그 이제 중국에서 투자할 돈이 빠져나오니까 그 돈이 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제가 뭐 거시경제는 모릅니다만은 중국에서 돈이 빠져나오니까 에이, 중국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어. 지금 정부가 계속 그 서로 대립되고 그러니까는 이제 빠져나간다. 이런 입장이라면은 그 돈이 한국에 왔으면 좋겠는데 아니야. 한국도 아니야. 아직. 물론 이제 한국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요. 더 투자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자, 버닝썬 케이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라고 BBC 뉴스 코리아에서 취재 보도를 했습니다. 뭐 그게 언제 터졌는지 뭐 다 잊어버렸지만은 2016년부터 돌아가는데 여기에 이제 강 기자와 박 기자라는 두 여성 기자가 이제 그 폭로 기사를 쓴 용감한 여성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피해 여성이
그 고소를 취하하자 대중들에게 박 기자라는 사람은 대중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렸다고 그리고 이제 비난하고 또 임신 중인 박 기자는 온갖 악성 댓글과 비난 문자 전화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두 차례 유산을 겪었다고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했는데 이 케이팝 스타들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 자신들의 개인적 희생을 불사한 여성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하면서 몰카 피해 코스프레 후 3년 후 입수된 정진영의 그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카톡방, 단톡방이라고 그러죠. 최정훈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케이팝 록밴드 FT 아일랜드의 리더인데 이 친구가 뭐 주로 이 문제가 되는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그런 거는 아니고 누가 증언하기는 때는 승리가 하는 대로 따라하는 졸개에 불과하다. 그래서 캐치비라는 별명이 있다고 그러고 승리는 일본에도 투자자가 있었고 홍콩, 대만, 중국에 다 있었다. 요게 제가 좀 의심스러운 바예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리 얘기하면은 이게 마약 투자 같다 이 말이에요. 여자들을 자신에게 투자하는 재력가들에게 하나의 도구로 사용했다. 정과체 일행 4명이 심각한 성폭행이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해서 2016년 3월 사건이 재부각을 돼가지고 이제 또 그 대화 중에는 그 뒷배를 봐주는 무슨 경찰청장이라는 그런 경찰청장이 진짜 경찰청장이 아니고 걔네들이 쓰는 언어에 실제 뒷배를 봐주는 뭔가 권력자가 있었다 하는 거를 이 기자는 의심을 했다는 거죠. 승리는 빅뱅의 보스, 강남클럽의 사업의 주요 인사가 된다. 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이 후원자고 굉장히 힘 있는 경찰이 있을 거라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이 저기 거론된 사람들 얼굴은 보여주는데 이건 선의의 피해자일 수 있으니까 같이 찍은 사람들은 이제 좀 더 얼굴을 좀 가려줬네요. 강남은 낮과 밤이 다른 도시다. 저도 강남 어디에 있는 빌딩에서 근무를 한 사람인데 뭐 밤에 거기서 놀 일이 있나요? 그냥 근처 식당에서 술 한잔한 적이 있지만 클럽 이런 데 갈 나이도 아니고 그 버닝썬 클럽이 어디 있었다니까 거기 그 호텔 거기 그 정도로 아는 건데 자기네만의 주종을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노래나 하는 수준이 무슨 사업가 기질이 있다고 저는 이 승리라는 애가 어떤 배우가 있겠지. 그러니까 얘도 그냥 바지 사장 정도로 하는 거지. 이런 연예인을 앞세워 가지고 뭘 하면서 결론은 쭉 얘기 나오면은 여자 얘기로 지금 많이 국한되고 이렇게 되는데 물뽕이라는 게 이제 저는 오히려 이거를 또 파고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자들은 이용을 당한 거고 그 뽕을 맞으면 뭐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결국 그 강간을 당하고 주로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했는데 이 강 기자는 이제 고위층 유착 관계 이런 거를 더 추구했다는 얘기죠. 근데 요거는 그래요. 여자들이 그렇게 이 클럽 같은 데 가서 많이 놀고 그다음에 유혹에 넘어가고 뭐 옛날에 그 여자들이 그런 데 가서 많이 다 일반 여자들도 다 그런 데 가서 노는 건가요? 얼굴이 반반하면 유혹을 당해가지고 그런 꼴을 당하는 건가요? 도대체 그런 클럽에 가는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궁금합니다. 좀 늙은이의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 여자들 당했다는 여자들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꼰대 늑다리 같은 표현이긴 합니다만 제가 그 말을 하면서도 제가 스스로 느끼고 있지만은 그 강남 이런 애들 뭐 케이팝 강남이가 거기서 또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냥 흥분 속에서 뒤 흔들고 춤추고 물론 서양 애들도 다 그렇고 영화 속에 보면은 뭐 일반 어염집 여자도 그런 데 가면은 그냥 춤추고 싶고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일 수도 있겠죠. 춤추고 놀고 우리가 뭐 그 옛날 역사를 보면은 그런 공공장소에서 눈 맞아가지고 짜웅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전통일시라면 전통인가요? 차관 인간이라는 게 이제 동물이니까 동물로 이해하면은 저도 이해는 하겠어요. 인간이 동물이니까 여자가 그런 데 가는 거 동물이니까 남자도 가는데 그거 이해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버닝썬에 더 중요한 것은 마약 유통이었을 것 같다. 투자자들, VIP 고객들이겠지. 그리고 돈 되는 사람들도 뭐 일겠지만은 구하라 씨가 그 나서가지고 그 윤규군이라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었다는 것까지 이제 그 박정훈인가 그런 친구한테 전화해서 네가 좀 솔직히 얘기를 해. 이게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그 좀 아는 사이였다. 이게 연습생 때부터. 그런데 결국 구하라도 자살을 하잖아요. 용기 있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그 뻥을 맞으면은 피해자가 자기가 피해자인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당한다. 그 타의에 의한 마약 환각 상태 아니냐 나는 그러니까 버닝썬 더 중요한 것은 마약 유통 이거를 추적을 해야 되는데 연예인들 그거 이거 세 명 이거 요거로 그냥 끝낸 거예요. 이거 잘못 수사한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 이 기사도 이거는 박 기자인지 그 아까 강 기자인지 헷갈리는데 이런 마지막에 표현했네요. 그런데 다시 연못은 잠잠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면 밑으로 뭔가 다시 가라앉았다. 실제 이게 정관계에 연결이 된 것 같다는 걸 암시하는 의미하는 것 같다 이게요. 여기 보면은 죄의 무게순이 아니라 뒷배경의 순으로 이렇게 적게 해당하느냐. 승리는 징역 18개월, 최정월이 그 꼬북노릇 한 놈은 2년 6개월, 가장 병신 같은 그 박정준영이 이거 뭐 1박 2일에 나왔던 애죠. 생긴 거 보면은 뭐 걔가 정신이 없어 얘가 이런 애들이 이런 애가 6년 그런데 이제 정준영이가 2024년 3월 만기 출소했다. 그러니까 요런 시점에 비춰가지고 버닝썬 벌써 6년이나 지난 야, 참 세월 빨리 가네요. 제가 이 버닝썬을 정리하면서 슈카월드는 아니지 이거는 슈카월드가 한 게 아니지 BBC 뉴스 걸 제가 선택한 건데 더 큰 것은 마약 범죄다. 그러니까 경찰하고 뭔가 커넥션이 지금도 있을 거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 그 마약 유통은 중국계 뭐 이런 거하고도 연결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네, 시간상 아, 다음 요것들은 그냥 화면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로 하는 것으로 화면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은 제가 나름대로 다시 정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